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증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양시장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PC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거 앞두고 조금 눈치를 보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은 한 10포인트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도 2,737포인트로 기록을 했고 뭐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밀린 종목은 많이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코스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913포인트로 9.71포인트 올랐는데 특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 전지 즉 배터리 관련 기업들 그리고 요즘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반등하려면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엔비디아 행사에서 우리 기업들을 꼭꼭 꼬집어서 얘기한 게 역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일정 부분 효과는 있었는데요. 예. 그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결국 삼성전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느냐. 예. 그랬더니 이제 뭐 하고 있다 정도로 하고 뭐 됐다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했으니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실제 얼마 전 엔비디아를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건데 뭔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 치고는 주가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뭐 향후에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가 좋아야 우리 지수가 좋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올해 내내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지수 밸류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네. 호전이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총선하고 조금 연관이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원래 올해 금리를 3번 낮춘다던 기존 입장 이걸 유지했어요. 그렇다면 큰 이변이 없는 겁니까? 사실 요게 이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시장에서는 이번이 3번이 아니라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 2번 정도로 줄이지 않겠느냐라고 봤었고 실제 연준에서도 경기 전망을 상향했어요. 예. 올해 미국의 성장률 자체를 지난 12월에 1.4%에서 2.1%로 상향했거든요. 예. 또 물가 전망치도 올렸습니다. 물론 PC 물가 자체는 안 올렸지만 그 핵심 물가 지수는 2.4에서 2.6으로 올리면서 자 그러면 이전보다 물가 전망치도 좀 올렸고 성장률 전망치도 올렸다라면 당연스럽게 누가 보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유지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고 특히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시종일관 비둘기파적을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 봐. 지금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책무가 있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물가가 아직까지 더 오히려 기존 기대치보다 높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이 됐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물가 안 잡고 금리를 낮출 생각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경기와 물가가 이제 곧 고꾸라질 겁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연준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했던 얘기 중에서 2가지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하나는 과소 긴축에 대한 우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물가가 잡혔을 때 어설프게 정책을 걷어들였다가 예. 물가가 재발할 거에 대한 우려가 하나였었고요. 예. 또 하나는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였었어요. 너무 긴축을 많이 해서 이로 인해서 후에 경기가 침체로 가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라고 해줬던 건데 네. 이번 회의에서는 무게중심 자체가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일부 옮겨간 게 확실히 확연하게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연준 의장 그 발언 내내 자체에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잊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인데 요 금리는 상당히 그 금융 제약적 금리입니다. 이게 원래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 금리는 아니었는데 예.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처음 물가가 오를 때 이 물가 오르는 게 일시적이다라고 오판을 하면서 네. 사실 대응을 늦게 했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훨씬 더 크게 치솟았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금리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리면 향후에 다른 여부를 떠나서 뭐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한 3번 정도는 올해 그래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당위성을 준 거고요. 3번 내려도
연준은 제약적 금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뭔가 금리를 내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가 반등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예. 연속적으로 내리고 그다음 추세적으로 내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 너무 금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과잉 긴축적인 금리에 있으니 일부 조금 레벨만 낮춰서 향후에 올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원래 연준에선 내부에서 갑론을 박 회의하고 나서 예. 연준 위원장이 통일감 있는 하나의 목소리를 일단 내는 게 일반적인데 회의 끝나고 나서 한 연준위원의 발언이 크게 이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스틱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예, 애틀랜타 총재시죠. 네. 중요한 건 이분이 비둘기파였다라는 겁니다. 예. 이전에 비둘기파였는데 갑자기 지금 물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분은 원래 올해 2번 내리자고 했던 분인데 예. 한 번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가 얘기한 연준의 전체 의견과는 매치가 되는 모습인 그렇네요. 거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아마 연준 회의록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한 10대 9 정도로 지금 연준 간의 의견이 굉장히 크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분이 원래 매파였다면 큰 무리가 없지만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인 분이 이번 이걸 가지고 금리를 덜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면 앞으로도 연준 내에서 이런 어떤 불협화음이 좀 나올 것 같고 특히 이번 주에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지속되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연준이 얼마나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서도 말씀드린 한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과소긴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네. 한쪽에서는 과잉긴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서로 부딪히면서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이선엽 이사님께서 예. 미국에 현재 출장 다녀오신 다음에 분위기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런 우려감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표상에서는 경기에 대한 지표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또 물가도 또 당분간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의견을 줬으니 어떻게 보면 실물과 지표상의 의견이 다르니까 연준 위원들 스스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나 봐요. 그럼요.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연준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지표를 보고하겠다. 네. 지표 의존형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표들이 현실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업 몇 기업만 좋으면 수출 지표 좋고 경제 지표 다 좋은 것처럼 하지만 맞아요. 이제 서민분들 어려운데요. 예.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 저희들이 직접 보고도 왔지만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최근에 연준이 행동 하나를 취한 게 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연준도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전 알죠. 예, 네. 한 29만 명 정도 돼서 우리 아마 MBC보다 적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MBC는 100만 넘어요. 아, 그렇죠. 예, 게임이 안 되네요. 이 연준에서 2시간 동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페드 리스닝이라고 해서 연준 의장, 파월 의장과 매파 중에 한 분이 미셸 보우만 이 두 예. 분하고 6분의 서민들을 모셨어요. 각각의 뭐 제조업, 뭐 어디 계신 분, 어디 분에서 현실 경제를 들어보는 자리를 가진 예. 거예요. 그런데 그 2시간 내내 현실 경제를 갖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성토를 하셨겠죠. 당신들이 보는 지표는 진짜가 아니다. 정말 우린 이렇게 힘들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예. 중요한 건 이렇게 서민분들의 실물 경제를 연준이 듣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 결국엔 연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지표만 너무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서민 중심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중심으로는 굉장히 경제가 골마가고 있는 모습을 사실상 보여주기 위함이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사실 당위성을 만들기 위함이라 보여집니다. 연준이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 의장의 발언도 비둘기파적이었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어서 지표가 좋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야 당신들 지표는 좋은 건 알겠는데 지표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사실 이런 경청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함이었고 이게 2시간 내내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보실 수 있고 우리 유튜브 이런 거 번역기 틀어놓으면 전부 다 한국말도 볼 수 있어요. 네. 들어보시면 아 정말 미국 경제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자영업자 아니면 중소기업도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를 네. 했으니까 여러분과 관련하면 연준 의장이 지금 나머지 계신 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연준 위원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살면서 주변 상황들 당연히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확정적 증거가 있어야 움직인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했는데 맞습니다. 지표상에서는 변화가 없으니 이러자는 의견 한 절반, 저러자는 의견 한 절반 첨예하게 다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투고 있는 모습 중에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연준은 원래 뭐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물가가 오르기 전에 물가 오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예. 또 경기가 침체가 오기 전에 침체를 막기 위해서 침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정상적인데 예. 이번에 코로나 이후는 처음으로 이제 후행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이 제일 굉장히 눈여겨보는 지표가 실업률이죠. 네. 결국 사람들이 많이 해고가 되고 길거리에 나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데 이 실업률과 관련된 지표는 경기 후행 중에 후행 지표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게 왜 실업률이 경기 후행 지표야? 듣긴 많이 들어봤는데 잘 모르는데 네.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들이 선택하는 최후 수단이 해고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시겠지만 뭐 비용도 좀 줄여보고 여러 가지를 맞아요. 하는데 견디다 못하면 사람까지 내보내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가장 끝물에서 작용하는 게 이 실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연준에서 뭔가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의원들 대부분은 요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아하니 임시직들도 예. 임시직 그러니까 고용만 늘어났지 사실 여기에 임시직들이 굉장히 많은데 임시직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간당 임금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도 줄고 있어요. 예. 원래 경제가 좋으면 일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더 정규직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반대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전조줌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금 서둘러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게 현재 파월 의장과 현재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에서 막 뭐 그 반반으로 갑론을박이 있으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을 뽑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일 그 위치가 높은 위원장 이런 분들이 의견을 어떻게 내느냐 아니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파월의 입장, 파월의 의지는 뭐예요? 오늘도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고용이 만약에 어려워지기 전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 동시에 이 고용이 조금 어려워질 때 물가가 일부 반등하더라도 예. 이를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오.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1, 2월 달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범피란 표현을 쓰면서 범피가 이제 울퉁불퉁하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예. 앞으로 물가 경로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뭐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할 건데 이렇게 일시적인 것 가지고는 자기가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즉 기존의 금리를 내리겠다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혹시 금리를 3번이 아니라 2번이나 한 번으로 줄인다든가 또는 금리 인상으로 혹시 생각을 바꿀 만한 허들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예요. 예. 웬만큼 물가가 반등하거나 예. 아니면 웬만큼 경제가 좋지 않는 한은 기존에 했던 생각을 바꿀 수 없다,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연준 의장은 6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6월 금리 인하만 하는 게 아니라 5월에는 최근에 양적 긴축이라고 있죠. 예.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작업이 양적 긴축이죠. 예. 돈을 찍는 게 양적 완화고 현재 돈을 걷어들이는 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해서 5월에는 아마도 양적 긴축을 줄이는 즉 돈을 걷어들이는 양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 게 연준 의장의 현재 스탠스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여러 매체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야, 참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연준 위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 남미에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들이 고물가 기조가 이게 고착화돼 버리다 예. 보니 도저히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뭔가 정상화하려고 해도 백약이 무효한 일을 많이 보다 보니까 물가 잡는 거에 대해서 물가 안정에 대해서 진짜 금곽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파월은 왜 이렇게 6월 인하를 고집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본인은 얘기를 안 하지만 선거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사실 아시겠지만 6월 이후에 그 하반기로 넘어가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조금 11월 5일이 선거다 보니까 예. 사실 정치적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만일에 정말 실수를 해서 예. 연준이 실수를 해서 이번에 과잉 긴축이었는데 6월, 7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경기가 침체가 되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한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미 트럼프는 이 파월이라는 사람을 자르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아무리 연준이 정치적으로 뭐 중립적이라 하지만 나 자르겠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없죠.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자리 내놓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요. 이런 것도 일부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도 있었군요.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겠죠. 예, 예.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예, 당연하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지표 하나 얘기를 네. 해볼게요. 이번 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공개된다고요. 위원들의 발언도 연달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흘러갈 거로 전망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이 개인 소비 지출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했었던 요인들 예컨대 주거비라든가 이런 비중이 생각보다 작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일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 우려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최근에 이번 달만 놓고 볼 건 아닌 게 물가와 관련된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임금하고 주거비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요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연준 의장이 단순히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물가가 앞으로 좀 완화될 것 같은 생각을 이것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최근에 미국에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자, 새 집이 지어진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헌집들의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절반을 차지하는 주거비라는 게 안정이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주거비가 안정될 수 있다라면 물가를 내려도 물가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공급과 관련해서 특히 고용 시장에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사람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예. 최근에 사람이 많이 공급되면서 임금이 올라가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없던 사람들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죠? 미국에서 뭐 멕시코나 이런 데서 예.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예. 몇 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이민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이 안정되는 즉 물가가 재발할 때 우리가 보통 스티키라고 불리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물가와 관련된 건 임금하고 주거비인데 예.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시장도 또 고용 시장도 공급이 늘어나면서 두 지표 다 안정될 모습을 보이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물가가 재발할 가능성 낮다라고 본 게 파월의 시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런 정도 된다라면 앞으로 혹시 자기가 과잉 긴축했을 때 따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게 낫다라고 봤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 이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6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것 같은 분위기가 파월 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 주셨을 때 이런 예.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중국 증시, 일본 증시, 한국 증시 모두 그리고 세 국가의 경제적 상황 모두 이걸 되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6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진짜 실현된다고 하면 중국이나 일본 상황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중국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이란 국가 자체가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웠고 예. 어려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내리거나 통화 완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완화하면 미중 간의 금리 차가 커지면서 예. 중국에서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거죠. 예.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면 중국이 금리를 조금 내린다고 하더라도 미중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만큼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만큼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지가 환경이 더 조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반대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사실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되게 줄어들면서 예. 엔화가 조금 현재보다는 반전의 가능성도 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전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도 엔화가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 네. 이런 우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우에다 총재가 조금 술수룰매까지를 썼습니다. 뭔가요? 어떤 술수를 썼냐면 저는 이분을 보고 참 이런 여우가 있으신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 예. 네, 좋은 편입니다라고 말씀 많이 했는데 이분이 MIT에서 아마 벤 버냉키 의장과 같이 공부를 했다라는 걸 알고 예. 계실 겁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이번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통화정책을 변경을 하면서 당연히 통화정책 변경이 시장에서 긴축으로 읽히면 안 좋은 거잖아요. 엔화가 예. 계속 강세로 갈 거니까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금리가 올랐을 경우에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정부가 너무 많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자 부담도 있을 거고 네. 또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의 거의 절반을 들고 있는데 또 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문제가 되다 네. 보니까 결국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떤 술수를 썼냐면 두 가지를 썼습니다. 예. 첫 번째가 재미있는 게 긴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위한 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인들의 기대 인플레가 2%까지 올라가면입니다. 요건 일본인들의 습성을 일부러 역용한 겁니다. 예. 일본인들이 정말 생각이 안 변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난 30년간 물가가 디플레였는데 갑자기 이거 했다고 물가가 2%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안 할 거란 얘기죠. 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상당 기간 긴축이라는 단어가 드러나지 않게끔 즉 지금은 일본이 했던 정책은 정상화한 거지 긴축이 아니다라는 단어를 줄 수 있게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여우 같은 일을 했다. 예. 이렇게 금리를 보시면 올려놨는데 이게 예. 긴축이 아니다. 아니다. 정상화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일본 국민이 2% 기대 인플레를 가질 가능성 매우 낮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YCC라고 하는데 YCC라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예.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금리가 1%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예. 이걸 폐지한다고는 했지만 네. 사실은 1%라는 단어만 없앴고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채는 똑같이 사고 있습니다. 국채는 여전히 사고 있고 일본 국민이 2%까지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는 제가 볼 땐 올해 내내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조건이라고 내비쳤으니 시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도 금융과 관련해서 완화가 지속되겠구나. 그러면서 사실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면서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화가 아주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연준의 금리 기조와 함께 중국, 일본,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많은 국가의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금리를 많은 청취자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제일 적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출장 가세요? 7월에 또 갔다 와야죠. 미국에. 그러시군요. 예, 또 갔다 오시면 또 또 그 좋은 말씀 다음에는 또 많이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